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9강입니다. 강은교회 우리가 물이 되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작품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8강에서도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그 다음에 배울 작품들 있죠? 먼저 좀 조금씩 읽어와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핵심적인 했던 내용들 읽고 그리고 공부한 것과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것과 새로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은 좀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 그리고 두 번째 현,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나고 싶은 소망, 그리고 3년 불을 만나려는 현재의 상황, 현재인 여러분 불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연에 넓고 깨끗한 하늘에서 흐르는 물로 만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개를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뭘로 만난다고 했습니까? 지금 불로 만나는 거죠. 근데 뭐 한대요? 나중에 물로 만난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물과 물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립적인 속성, 대칭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어죠.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불과 물 둘 중에 하나는 긍정성, 또 하나는 부정성을 가지고 있을, 즉 다시 말하면 불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모든 것을 소멸 또는 불태우는 존재. 그리고 물은 여러분들 물에서 바다에서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는 또는 물은 항상 생명의 이미지. 즉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현실. 그러나 어떻다? 나중에 저 불이 지난 뒤에 뭐로 만나자? 물로 만나자. 여러분 이 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이거죠. 현재 부정적이지만 어떻게? 나중에 좋은 밝은 미래가 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의미들을 검증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화면 내용 좀 보도록 하지요. 봐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여러분 물이 되어 만난다면 아직 만나지 않은 거죠. 왜? 지금 여러분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불의 상황이죠. 자, 만난다면 가물어 있는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여러분들 물이 온대요. 가문집. 여러분들 가문집의 물은 정말 담비 같은 것이겠죠. 지금 가문집이라는 것은 화자가 또는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이겠죠. 당연하겠죠.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여러분 비 오는 소리 물이 되어 만난다면, 즉 밝은 미래가 온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한 것들을 씻어버리는 소리,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 캔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에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 그렇구나, 가뭄을 해소하기도, 갈증을 해소하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죽은 나무 뿌리를 살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는 물은 뭐예요? 생명의 이미지군요.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여러분들 물이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바다에 닿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고 싶은 궁극적인 공간의 종착역이죠. 여러분들 궁극적인 종착역이 부정적인 공간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공간이 있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공간이겠죠. 그래서 무엇이다? 이상과 소망의 세계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어 어떤 시어 있습니까? 역접이 있죠? 자 봐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뒤에 뭐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역접이라는 항상 문학에서 그리고 또는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긍정과 그리고 부정의 대립적인 쌍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에서 또는 어떤 지문에서 그러나 뭐 이런 그 역접의 접속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뒤에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문맥의 콘텍스트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부정성, 긍정성 또는 긍정성, 부정성. 아시겠습니까? 이거 찾으시는 거예요. 보죠. 지금 뭐로 만나려고 한다? 불로 만나려고 한다? 물과 대립적인 어떤 그 파괴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죽음 소멸의 이미지? 자, 벌써 수시된 뼈 하나가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다. 여러분들, 벌써 타버렸는데 남아있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대요. 자, 여러분들, 쓰다듬고 있다? 어떤 이 불쌍하게 또는 가엽게 연민의 정서가 들어있는 것이죠? 연민의 정서. 알아주시고요. 자, 만리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여러분들 여기서 문장 구조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대를, 너를 어떻게? 물로 만나자고 하고 있군요. 자, 그럼 따라서 그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움의 대상이 되겠죠. 되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만리받기라고 했잖아요. 요 시어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단 이 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시를요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조도만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것이죠. 자 보죠. 화자. 자 화자가 있고요. 그리고 시적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화자가 말하는 지금 시적 대상은 뭐예요? 뭐죠? 뭐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물이 되어 만나자. 그쵸? 즉 다시 말하면 이 시적 대상은 지향한 대상은 물 또는 뭐예요? 그대, 당신이죠? 즉 다시 말하면 화자가 지금 그리워하는 시적 대상 물과 그대는 아직 나와 같은 공간에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화자가 처해 있는 지금 시적 화자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결핍.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 문학어로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상의 두 글자 부재라고 하죠. 대상이 부재예요. 여러분 이 대상이 부재에서 이 대상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워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두 개죠. 첫 번째 당연히 그리움과 그리고 뭐 두 번째 동경. 이러한 정서가 드러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고 계시는 시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봅시다. 시적 화자는 지금 대상과 떨어져 있어요. 헤어져 있어요. 그쵸? 근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니까? 얼마만큼? 보죠. 만리 밖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봐요. 대상의 부재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일 경우에 그 시에서 여러분들 시어가 어떤 단위어 또는 깊이 거리감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키워드가 딱 존재를 하면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화자와 누가 동경하는 대상 간의 물리적 거리가 아니겠죠. 심리적 거리. 즉 다시 말해 그 심리적 거리라는 것은 멀면 멀수록 어떻다? 그리움과 동경이 그만큼 뭐하다? 강하다. 아시겠죠? 이거 보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만리받기라는 거, 심리적 거리감 그리고 그리움의 깊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강교에 우리가 물이 되어 이 시에서만 여러분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대상의 부재의 상황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시는 구조화가 된다라는 거. 이거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 불 꺼진 소리를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자, 희망의 세계에 대한 바람이 드러나 있군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네,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여 현재는 뭐? 불. 부정성, 그리고 미래는 물, 긍정성. 자, 물과 불이 상징적 이미지로 주제를 형성하였고요. 1479행에서 가정법을 만난다면 만날 것이라면 만남에 대한 간절한 소명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요거 삶에 대한 긍정과 낙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꼭 만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년에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누구요? 그대요. 자, 다음 여러분 이육사의 광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육사의 광야 보시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지난 강에서 윤동주의 서시 기억하죠? 그러면 정지용도 제가 아주 살짝 말씀드렸죠.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시대상 여러분 언제적 시인이죠? 일제강점기죠? 한용과 이육사의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장수산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사람은 외적으로 저항했던 저항 시인이고 정지용은 뭐 했습니까? 외적으로 저항했던 그 저항 시인이 아니라 내적 저항을 했던 시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이육사의 시나 한용의 시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파악하면 돼. 뭐냐면 첫 번째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는 상징한 시어가 첫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고 이육사 뭐예요? 저항 시인이죠. 여러분들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그 현실을 대하는 심리적 기세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뭐냐면 그 현실 속에 뭐 좌절하고 체념하느냐 아니면 직면해서 저항하고 극복하느냐. 여러분 이육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아, 그럼 이거 두 개 찾으면 되겠구나. 뭐? 부정적인 현실 일제강점기, 그리고 극복. 자, 보죠. 첫 번째 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들리지도 않았을 만큼 그 오래된 태고적의, 자, 여러분 제목이 뭐죠? 광야죠. 우리 조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국의 원시성 그리고 역사성. 이만큼 오래되었다.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을, 우리나라를 침범하였느냐. 이렇게. 자, 두 번째 연.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역동적이죠. 여러분들 그 TV 보시면 어떤 그 애니메이션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 지각 활동에 의해서 산맥이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그런 느낌들 여러분 연상하시면 돼요. 차마 이곳, 여러분들 이곳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던 우리 조국 광야. 우리 조국이네요. 어떻게?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 조국을 범하였느냐? 자, 보죠.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절이 피고 지고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태고적에 역동적으로 태어난 조국, 이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이야기겠죠. 자, 봐요. 계절이 피어선지고 시간의 흐름이고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여러분들 강물이 열었다. 흔히 우리 강물에서 뭐 생겨납니까? 문명이 생겨나죠? 문명이 태동하였다. 이 광야에서, 이 조국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죠.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 그 주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보죠. 지금 여러분 시간부사가 나왔네요. 지금 뭐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눈 내리죠? 자, 일제강점기 또는 암울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예를 들면 눈, 서리, 밤, 추위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부정성을 상징하는 거. 뭐 찾는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시간 첫머리에서 당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는 부정적 시어 찾는다. 뭐죠? 요 녀석이군요. 여러분 근데 뭐 한다고 했죠? 체념한다, 좌절한다, 극복한다, 후자 극복한다. 뭐 있어요? 여러분들 매화 피지 않습니까? 겨울을 뚫고. 아, 이거군요. 조국광복. 자, 현실 극복이에요.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라. 남들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 꿋꿋하게 뚜벅뚜벅 현실 극복할 것이다. 자,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군요. 다시 천고 뒤에 여러분들 지금은 비록 어떻다? 부정적인 현실, 일제강점기 현실이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극복한다고 했죠? 미래에 백마를 타고 오는 누가 있다? 아, 초인. 우리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독립을 찾아오게 될 어떤 그 선각자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인물들, 희망적 인물, 이 광야에서 조국에서 목 놓아 이 행복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 희망이 나와 있군요. 지금은 슬프더라도. 자, 여러분들 광야의 역사가 나왔죠. 1년부터 3년까지. 그리고 뭐 있습니까? 부정적인 현실, 그리고 뭐 있어요? 현실의 극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시구조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상황 정리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첨가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과거, 까마득한 날, 네, 광야의 역사, 현재, 지금, 일제강점기의 눈 내리는 부정적인 현실, 미래 선고 뒤, 추부식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추부식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추적한다는 뜻이야. 보폭이라고 하죠. 발자국.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따라가요. 무엇을? 발자국을 따라가죠. 그럼 여러분들 뭐가 변합니까? 두 가지가 변하죠. 첫 번째 뭐? 시간이 흘러간다. 두 번째, 공간. 그래서 흔히 있지 않습니까? 수필 같은 기행문들 있죠? 여정견문 감상이라고 하잖아요. 여정, 공간이 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추보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보식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딱 나오면 두 가지 생각한다. 뭐? 시간의 흐름, 그리고 공간의 이동.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공간의 이동은 없죠? 시간의 흐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눈, 매화, 향기, 상징어, 그리고 속죄양 모티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노래를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목숨 바쳐 부른다고 했죠? 속죄양 모티프. 광야, 조국, 매화향기, 꿋꿋한 민족정신, 그리고 눈, 일제강점 하의 암울한 시대
현실, 그래서 어떻게? 대조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어들이라는 거. 자, 백마를 타고 온 초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후손, 그리고 선각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지도자. 희생적 의지와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군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수영의 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김수영 언제적 시인이죠?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시인이죠? 여러분, 이 배경 지식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풀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난초, 화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잡초예요. 자, 여러분들, 잡초하면 뭐 떠오르죠? 뭐, 예를 들면, 뭐, 잔디밭에서 피어나는, 뭐, 예를 들면, 민들레, 뭐, 기타 등등의 풀들. 이 풀의 잡초의 특징이 뭡니까? 밟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습니까? 밟으면 밟히죠? 죽어요? 안 죽죠? 여러분들, 이 난초나 화초는 밟으면 어때요? 꺾이면 죽죠? 근데 잡초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아요. 누구를 상징한다? 민중을 상징한다. 그래서 문학작품에서 여러분들 풀, 잡초 이런 거 나오잖아요. 민중이에요? 꺾이는 거? 뭐? 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의미가 조금 오시나요? 억압적인 부정적인 군사독재 정권화의 현실 속에서 억압받는 민중, 그리고 그 민중이 어떻게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이런 거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풀의 나약함 다시 풀이 눕죠. 바람에 의해서. 자, 풀의 생명력 먼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엔 풀의 넉넉함 먼저 웃는다. 자, 그러면 시 보도록 할게요. 자, 풀이 눕는다. 뭐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풀을 눕게 하는, 민중을 쓰러지게 하는, 뭐예요? 억압, 부정적인 힘, 권력, 폭력,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풀을 억압하는 존재, 독재 권력, 외세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울다가 누웠다. 좌절하고 체념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했죠? 이것도 검증하시면 돼요. 자,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 바람, 동풍 같은 속성의 부정성. 자,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먼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극복. 자,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말밑까지 눕는다. 그러나, 어떻다? 먼저 일어나고 생명력, 강인함, 저항. 먼저 웃는다. 넉넉함, 의연함.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람이 불고 또 일어나요. 억압적인 현실이 지속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항의 또는 극복의 어떤 이 속성 또는 정서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네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그러면 정리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표현상 특징을 볼게요. 대립적 구조와 상징적인 시어로 시상을 전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대립적 구조는 뭔가요? 억압적인 현실과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 또는 극복, 이거죠. 그러니까 부정성과 긍정성. 자, 그래서 풀과 바람, 그리고 눕다, 일어나다, 그리고 울다, 웃다의 어떤 대립 구조, 그리고 반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자연물의 속성을 유심히 살핀. 여러분, 자연물의 속성 뭐예요? 풀의 속성. 눕고 그러나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일어난다. 반복과 대꾸를 통해 리듬감이 형성한다. 풀이 눕는다.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들, 대꾸는 뭐죠? 대꾸라는 것은요, 문장 구조가 하나의 어떤 그 축을 중심으로 앞문장과 그리고 뒷문장, 앞구절과 뒷구절이 정확하게 그 구조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대꾸라고 이야기를 해요. 봐요.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문장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여러분들 백석의 여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의 광야하고요. 물론 다른 작품들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이 백석의 여승이 있죠?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미리 좀 읽어오셨습니까? 백석의 여승도, 백석도 마찬가지로 언제적 시인이죠? 일제강점기 때의 시인이죠. 뭐 정지용, 뭐 이육사, 다 윤동주, 백석. 당시의 시인입니다. 뭐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암울한 현실. 자, 그러면 보죠. 물론 여러분 이 백석은 이육사나 말씀드렸듯이
한영은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외적인 그렇다 저항을 했던 저항시는 아니에요. 자, 보죠.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자, 여러분 여승 시적 대상이군요.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느낌 좀 끝까지 가져가세요. 화자가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에서는요. 화자가 여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화자가 여승의 삶의 내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이 노래에서 이 시에서 여승의 삶의 궤적이 서사적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화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 관찰자적인 어떤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죠.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냄새가 났다. 여러분들 가지치 냄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승려들한테서 나는 그런 어떤 산사 특유의 냄새죠. 그러니까 갓 산에 들어가면 가지치의 냄새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출가를 한 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누구의 모습이? 여승의 모습이.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여러분 화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찰자라고 했죠. 보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관찰자는 문학작품에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관찰자니까 개입 안 하잖아. 그치? 근데 독특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여러분 요거 잘 좀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면요. 화자의 정서가요. 드러나는 부분이 여기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승, 시적, 대상, 여인의 정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죠.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전판에서 나는 초취한 여인으로부터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정서예요? 여인의 정서죠. 여승의 정서죠.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자, 여승이죠. 여긴 여승이 아니라 여인이죠. 출가하기 전에 여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현재 과거의 성이구나. 아, 시가 현재의 여승을 만나서 어떻게 과거를 회상하는 회상적 구조로 되어 있구나. 구조는 아니네요. 보셔야 되겠고요. 보죠.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를 여러분들 지아비를 기다려 10년을 지났다가 어디에? 금전판으로 왔대요. 1920년대 여러분 일제강점기 이 조선에서의 골드러시가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아니죠. 침략전쟁이죠. 침략전쟁이 확산되었을 때 군수물자 착취는 더 심해졌죠. 그래서 이 징용 또는 어떤 이 달콤한 그런 어떤 유혹으로 꾀인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압이 집 나간 지 그러니까 금을 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갔는데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족이 해치된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여러분 이것까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승의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승의 개인사가 아니라 이 개인사를 어떻게 우리의 민족사로 확대 해석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서지 않고 어린 딸은 정사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여러분들 어디로 갔대요? 돌무덤으로 갔어요. 그럼 뭐 한 겁니까? 죽은 거죠. 도라지꽃, 보라색, 죽음의 이미지. 그래서 뭐 했다? 그래서 여승이 되었다. 여기 나오네요. 되는 과정. 산꽁도 슬프게 울은 날이 있었다. 산절이 마당 어귀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과 함께 떨어지는 날이 있었다. 출가한 날이군요. 다시 볼게요. 누가 울어졌습니까? 산꽁이 울어졌죠. 여러분들 누가 슬퍼요? 누가 슬퍼요? 여인이 슬프죠. 여인 대신 울어졌죠. 감정이입의 대상이군요. 그쵸?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 자, 정서 나왔고요. 산절이 마당 뒤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머리어리가 눈물방울과 얘들아 어떻게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같이 떨어졌다고 했죠. 두 가지로 해석돼요. 중의법입니다. 첫 번째는 눈물방울과 동시에 눈물 뚝뚝 떨어지면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두 번째는 눈물방울처럼 슬프게 머리카락을 잘랐다라는 의미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품 정리된 표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보죠. 네.
시대상황 여러분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 30년대 일본의 착취 억압이 심해지던 시기, 그리고 극심한 새말고로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거나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은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여인의 삶은 식민지 현실에 희생당한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민족의 삶으로 확대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이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화자의 성격 관찰자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공의 이미지 요거. 자 보죠. 비극적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고요. 가난 때문에 가족을 잃고 여성이 되기까지 일생을 서서적으로, 그쵸? 줄거리를 가지고 자, 회상적인 어조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화자를 관찰자로 설정했다고 했죠? 요거 또한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시적 화자,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알고 그 인생사를 이야기해주는 무엇이다? 관찰자다. 그리고 이연부터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서 여인의 삶을 드러내주고 있다. 시적 대상, 비극적 삶을 살아간 여인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각적 어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출가한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이러한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김춘수의 꽃을 보도록 할게요. 자, 김춘수의 꽃. 여러분 우리 마지막 현대시 작품인데요. 김춘수의 꽃이 이게 굉장히 좋은 시죠. 근데 이 김춘수의 꽃이 좋은 시인데 사실 우리가 꽃을 연애시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꽃이 연애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 존재론적 철학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철학적인 시예요, 실제로. 근데 뭐 이게 철학적인 시임을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건 또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시를 부르건 노래 부르건을 떠나서 뭐 이것을 연애시라고 생각해서 많이 부른다고 하면야 문학작품이 그거로서도 의미가 있겠죠. 자, 어쨌든 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자, 보죠. 여러분 여기 구조도를 좀 같이 그리면서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보죠. 화자가 있고요. 자, 시적 대상 누가 있습니까? 그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의 무엇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 자, 보죠. 문장 구조를 보는 게 문맥을 보는 거예요. 뭐 했다? 지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 이 몸짓은 긍정성입니까? 부정성입니까? 당연히 부정성이죠. 지나지 않았다잖아요. 그쵸? 자, 첫 번째 몸짓이군요. 지나지 않았대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이거군요. 나와 그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때는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에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 너는 나에게 꽃이, 다시 말해서 의미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첫 번째 여러분들 몸짓은 뭐예요? 무의미한 존재. 두 번째, 뭐가 됐습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꽃이 되었죠. 자, 꽃은 여러분 어떤 존재? 유의미한 존재. 의미가, 시적 대상의 의미가 이렇게 변하죠. 이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존재의 본질에 알맞은 누가? 여러분들 근데 아주 의미 있는 시구절이 나왔군요. 나의 이름도 불러달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듯이 어떻게? 너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어라. 그래야지 나도 너에게 이러한 꽃과 같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다. 이걸 할 수 있네요. 자, 화자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두 대상이라고 하죠. 두 주체라고 할게요. 두 주체의 관계가 한쪽으로만 가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상호적 관계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상호적 관계가 되었을 때 무엇하다? 의미 있다. 진정으로 유의미하다. 이걸 말하려는 것이겠죠? 진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다. 마지막 면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은 여러분 봐요. 내가
그리고 너에게, 너가, 네가 또는 나에게, 상호 뭐? 우리들은, 의미가 나에서 너로 그리고 우리로 의미가 점차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또한 무엇도 확대되고 있다? 대상의 이미지도 확대되네요. 자, 봐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무의미한 존재, 꽃이 되었다, 유의미한 존재. 여러분들 무엇은 뭡니까? 상호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죠. 그렇군요. 시적 대상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도 확대되고 있죠. 즉 대상과 그 대상의 속성이 모두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다? 무엇이 되고 있다? 눈짓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엇과요? 이 눈짓은 서로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상호 의미 있는 존재.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리고 눈짓. 상호 의미 있는 존재. 의미가 어떻게 된다?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것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상 특징, 시상전개상 특징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봐요. 간절한 어조를 통해 화사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무엇이 또는 너는 무엇이 하고 싶다, 되고 싶다. 인식의 과정에 따라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그리고 그 대상의 속성, 내용이 점층적으로 중요한 것이네요. 심화 확대되고 있다. 나에서 너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로. 몸짓에서 꽃으로 그리고 상호 의미 있는 눈짓으로. 됐습니까? 나눠 우리 인식의 대상은 몸짓, 꽃, 무언, 눈짓. 자, 그래서 대상의 의미를 인식론적, 존재론적으로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애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철학적인 시라는 이야기예요. 대상의 인식 과정이 추상화 그리고 개념화되어 있다. 여러분 추상화 개념화되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대상이 너예요. 너는 맞긴 하지만 그냥 너가 아니라는 너가 당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애시로서의 어떤 사랑하는 당신이 아니고요. 내가 아닌 모든 타자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관계하는 어떤 세계의 모든 대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품 구조도를 보시면 몸짓에서 그리고 꽃, 무엇, 그리고 눈짓으로 뭐하고 있다? 점층적 확대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명령의 의미, 이름 부르기. 여러분들 이름을 부름으로써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의미 보여되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기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고요. 이름 불렀을 때 의미 있는 존재. 점층적 확대되죠? 자, 서로 이름을 불렀을 때 상호 의미 있는 상호적 존재가 된다는 거. 요거군요. 자, 9강까지 여러분들 우리 2강에 걸쳐서 8강, 9강 현대시 작품 분석을 좀 해보았는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핵심 정리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 좀 더 추가되어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작품 본문에서 제가 또한 설명해 드렸던 어떤 시어들 그리고 상징적 의미들, 시적 구조들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모두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다음 강 10강에서 소설문학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